목에 걸린 상처를 뱉어내는 글쓰기는 처음이 어렵지 다음은 비교적 수월했다. 뱉은 만큼 나는 가벼워졌다. 물론 글을 쓴다고 고통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선명하게 다가와 괴로운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고통을 말했을 때와 말하기 전의 상태가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홍승은 작가의 책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오프닝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게 꼭 글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표현하는 어떤 공간을 갖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생각이 역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은 안 움직이는데 고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 수단이 글쓰기가 됐건 뭐 다른 노래나 어떤 다른 게 됐건 혹은 뭐 하다못해 취미생활이 됐건 이런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삶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여기에는 뱉어내는 글쓰기라고 했는데 그 글쓰기를 다른 걸로 그쵸. 계속 자기만의 바꿔가면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디는요? 혹시 글쓰기 하다가 울어본 적 있어요? 두 분? 글을 쓰다가 옛날 동생이랑 싸우고 반성수다 많이 울었죠. 서러워가지고. 쓰기 싫어서 온 거죠. 억울한데 반성해야 되니까. 내가 왜 이 잘못을 한 것도 쓰긴 아닌데. 쓰는데. 저는 이거 글 쓰다가 한번 울어본 적이 있는데 무슨 글이었길래? 그 약간 욕도 섞여 있고 뭔가 자조도 섞여 있고 일기 같은 글이었나요? 내가 왜 이렇게 원래- 한심하게 사나 이런 거야 혹시? 원래는 이제 장문 연습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자꾸 이제 막 안 좋은 느낌으로 빠지는 거예요, 글을. 근데 쓰다가 너무 서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쓰면서 울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글쓰기가 뱉어내기의 용도가 된다는 거를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은유 작가님의 쌓을수록 투명해진다라는 맞아. 책도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글쓰기는 결국에 마주하기 좀 힘들었던 피해왔던 감정들을 뱉어내는 용도로 사용했을 때 정말 너무 좋은 채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좀 울면서 써보고 글에 보면은 그 전과 후가 확실히 뭔가 후련함이 다르다라는 걸 다를 것 같아요. 네, 느낄 수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글을 쓰다가 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있나? 근데 있어. 구상을 할 때는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글이 되게 건조하게 쓰는 편이어서 글을 쓸 때는 그냥 뭐 약간 기계처럼 쓰는데 그 전에 되게 많은 소화하는 과정과 다른 글들을 이렇게 보는 그럴 때는 좀 울컥울컥했던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오프닝을 왜 굳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느냐 역시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사연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방송에 소개해도 되겠느냐라고 여쭤봤어요. 네. 여쭤봤더니 오케이를 해주시면서 이 사연을 쓰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셨다. 그러셨구나. 라고 하셔가지고 이 구절이 떠올라서 사실 받은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오프닝에 써야겠다. 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글쓰기든 말하기든 뭐 그림이든 음악이든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가지는 거는 되게 나를 돌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맞아. 맞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연을 받은 지가 좀 돼서 그런지 어제 덕PD가 책플릭스 단톡창에 좀 숙성시킨 뒤에 만나요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저희가 좀 고민이 깊어지는 사연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준 시인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 책 제목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펑펑 울 정도의 기력도 없다는 것을요. 미국에서 4살짜리 아들을 키우면서 석사 3년 차를 벌써 채웠습니다. 논문은 진척되질 않고 새롭게 시작하려던 찰나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이와 집콕만 하다 보니까 하루가 끝나면 넉다운이 되는 기분입니다. 육아를 핑계로 논문은 계속 멈춘 상태고요. 대학원 졸업을 못하고 질질 끄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한심하고 부모님과 남편에게도 보여주기 부끄럽습니다. 박준 시인의 책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서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게 외로움,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마주하는 게 고독이라고 하셨죠. 저는 왠지 고독과 외로움을 동시에 맞닥뜨린 기분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책 혹은 어떤 영상이 좋을까요? 처방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네, 참
되게 막막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방송을 한 게 5월이었잖아요. 그쵸. 박준 시인의 뭐, 이 책 소개하는. 그쵸. 그쵸? 그때 아마 황도영 작가, 박사영 작가 두 분 나오셔서 되게 신나는 톤으로 이별 후에는 트와이스 노래 들을래? 이소라 노래 들을래? 이런 얘기 하다가 맞아.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면서 이제 그 책디가 그쵸. 운다고 네. 달라진 일이 아무것도 없겠지만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 사연을 보고 제가 대학원 경험이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은 어떠셨나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원 절대 가지 마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지금도. 아, 그래요? 지금 생각도 변함 없으신가요? 논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논문 어떤 쓸 점이 때 진짜 힘들었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대학원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학자들 네. 가운데 내가 쓸 수 그러니까 있을까? 그게 막 거인의 어깨를 타고 올라가라 막 무슨 거인 같은 소리야. 거의 어깨까지 못 가요. 근데 내가 너무 멍청한 거야. 내가 그냥 비교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막 논문 같은 거 보고 책 같은 거 보고 하다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쩍에 떠올랐어. 그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봐야겠다. 이미 그러면 다 했죠. 누가 해놨어. 이미 다 장대한 논문 하늘 아래 새로운 새로운 것은 건 없다. 없다. 근데 그게 그냥 해놨으면 모르겠는데 나보다 잘 해놨어. 아. 그게 진짜 멘붕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을 때랑 그 논문으로 발전시킬 때 들어가는 품의 차이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쵸. 이제 그런 좌절감을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는 게 이제 대학원이고, 사실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학원생들 또래는 대부분 직장인들이란 말이에요. 취업을 한 상태고. 사람이고, 막 월급도 받고 이렇게 지내는데, 대학원 돈을 내면서 다니는 곳이잖아요. 뭐 맞아요. 공대면, 이공계는 모르겠지만, 인문계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장학금을 받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좌절감이 드는 상황이어서 저도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이분은 심지어 육아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타국에서 그쵸. 계시고. 워킹맘. 저희가 이 사연을 받고 진짜 서로가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가 처방전 수위 중에 가장 높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증이다. 네, 오랫동안 숙성시킨 사연이었어요.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연을 가지고 각자만의 생각으로 처방전을 준비해 왔는데 덕 PD의 작품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게 마음의 위로라는 게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컨셉이 약간 고민이 됐어요. 이거를 왜냐면 저는 육아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쵸. 제가 그쵸. 이제 그게 비슷한 진짜. 경험을 할 일도 없고 이미 대학원을 경험해- 거쳐왔지만 대학원 거쳐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일까? 그것도 아니어서 그냥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라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의 위로가 되는 상황을 좀 상정을 해봤고 그냥 힘내세요가 필요할 때도 있고 떡볶이가 먹고 싶다 이런 공감이 필요할 때도 있고 돈지랄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죠. 마음의 위로라는 건 되게 여러 경로로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고민을 해보다가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따뜻한 그런 자극들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냥 이대로 좋아, 괜찮아라는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훈 당한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맞아. 그래도 뭔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 뭔가 상황을 방향을 잡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쵸. 어떤 작은 용기를 주는. 누군가 끌어주는 경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효용감 이런 게 되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과나 압박 이런 게 쫓기진 않는데 뭔가 배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 저는 좋은 교양서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양서. 딱 그런 책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책. 네.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 라틴어 수업. 네, 범생이 캐릭터로 오늘 확실하게 한번 제목부터 아주 수업을 가지고 네, 수업이다. 근데 왜 뜬금없이 왜 라틴어 수업이냐 하시겠지만 이 책이 라틴어 교재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두 분 다 읽어보셨겠군요. 네. 네. 이 저자분이 이게 2017년에 굉장히 핫했던 라틴어 수업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책이 이렇게까지 핫할 수 있을까 맞아요. 했던 책인데 저자가 누구시냐면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 너무 멋있어요. 멋있죠. 한동일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카톨릭 사제세요. 그러니까 신부님이죠. 근데 이분이 2010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초급, 중급 라틴어라는 수업을 했어요. 그 강의의 내용을 책으로 정리한 거예요. 네. 자, 이게 왜 대체 여전히 의문이 남죠. 이 강의가 근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처음 수업을 하는 날, 그러니까 첫 학기겠죠? 24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두 번째 학기 되니까 67명.
그 다음부터는 매 학기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입소문이 퍼졌구나. 라틴어 수업이 이렇게 인기가 있기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말도 안 돼, 진짜 라틴어가 생각해보면. 좀 라틴어 어디다 써먹어 이렇게 생각하고 대학교 때 있잖아요. 교양 라틴어 수업 한 번 듣고 드랍했거든요. 수많은 격변화와 이런 지금 실제 저분은, 쓰지도 않는 그 말을 해서 맞아. 저는 바로 때려쳤거든요. 우리 언어학과 전공인데 요즘은. 근데 언젠가 이분 글을 배워보겠습니다. 막 예. 서강대생뿐만 아니라 연대, 이대, 뭐 서울시나 다른 학교들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찾아와서 들으니까 기사까지 그러니까. 나왔어요. 어. 조선일보에서 그 인물 인터뷰 이런 어. 느낌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수업 뭐가 그렇게 그 특별했길래. 도대체 뭐냐? 뭐가 특별하냐? 대체 왜 라틴어를 배우려고 할까? 음. 라틴어 본 적 있으세요? 카르페디엠. 카르페디엠. 아모르 파티. 그거 다시 배워야지. 아닌가? 네. 많죠. 우리 집에 그치.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거 있을 수 왜냐면 어원이 있어요. 다 라틴어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있어 보이잖아. 우리가 맞아, 알아듣지 맞아. 못하는 발음이라. 특히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 책을 읽은 집어든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되게 당시 제가 언론고시를 하면서 유명한 책이기도 했지만 맞아. 뭔가 괜찮은 라틴어 문구를 찾으면 제가 타투로 새기고 싶어서 아. 타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심으로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쵸. 전혀 그런 게 아니지. 타투와는 어. 관련이 그런 없는. 분들은 사지 뭐, 마셔라. 생길 수도 있어. 물론 찾아내면 있어요. 좋은 생길 라틴어 수도 문장들을 있어. 알려주기 때문에 고를 수는 있는데 전혀 그런 책이 아니었구나. 그쵸. 알게 됐습니다. 이 라틴어라는 게 이렇게 사실 우리가 근데 라틴어를 언어로 접하진 않잖아요. 그럼 그렇죠. 문구로 접하고 맞아요. 표현으로 맞아요. 접하고 네. 이미지로 접하지 사실. 근데 이게 오지도 말했지만 문법이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하다라는 뜻의 우리나라 말은 한다, 했다, 뭐 하는 중이다. 우리도 많이 변하지만 do라는 영어에서 동사를 예로 들면 이게 변화가 160개인 거야. 그걸 다 사용해요? 그걸 다 외워야 됩니다. 그걸 오, 다 진짜. 외워야 된답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걸 왜 사람들이 대체 들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책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또 잘 팔렸을까? 유명했을까? 그 강의가 문자 그대로 라틴어에 대한 지식만 주는 게 아니라 교양이 무엇인가 이런 진짜 것들을 교양.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예시를 그냥 하나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좀 궁금해요. 제가 요약해드리는 라틴어 강의 한 편. 네. 3분 자, 자, 시작. 이 라틴어 문장이나 표현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포스트 코이툼 옴네 아니말 트리스테 에스트. 뭔가 슬픔에 대한 얘기인가요? 슬픔? 아닌가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 라는 아, 문장입니다. 나 이거 되게 기억이 유명한 납니다. 편이었어요. 책 읽으신 분들 사이에서. 맞아요. 이게 왜 맞아요. 끄냐면 이런 식으로 라틴어 문장을 딱 하나 던져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저자분이 로마 유학 중에 법의학 수업을 듣는데 교수가 이 문장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웃어요. 근데 자기는 못 듣는 거야. 못 알아들어서. 아, 왜냐면 이게 이탈리아어, 영어, 라틴어 막 섞여 있는 수업인데 사실 유학을 간 사람 입장에서 네, 라틴어를 그쵸. 다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슬프다. 결국에는 슬프잖아요. 수업에 120명 정도 있었는데 나만 못 웃어서 너무 슬픈 거지. 그래서 라틴어 그 사전을 막 뒤져가면서 막 일일이 찾아보고 단어들 하나하나를 그 다음에 딱 본 다음에 그때서야 웃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사실 법의학 이런 건 우리 한국어로 들어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법심리학, 법의학 다 전문 용어 엄청 많은 분야고 이거를 막 그 외국에서 맞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 그만두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까. 뭐 옥상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도 들었다. 되게 힘드셨던 거죠. 근데 그러다 깨달은 거야. 근데 저 교수는 석학 중에 석학이고 대가 중에 대가인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전부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게 사실 그쵸.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런 대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좀 특권일 수 있겠다. 언젠간 내가 알아듣고 말리라. 약간 이런 오기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신승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 다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대신 언젠가 듣고 말리라라는 걸 막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이런 경험을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우리가 라틴어 너무 어렵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라틴어는 원래 어려운 거다. 원래 어려운 게 맞다. 어려우면 정상입니다. 삐빅 그쵸, 이상한 게 예.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이 라틴어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대견해도 된다. 도전한 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모든 동물은 성교에 우울하다는 문장을 가지고 라틴어 공부를 또 시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해주고 뭐 포스트는 뭐뭐 후에 아니말은 뭐 동물이니까 비슷하고 뭐 아무튼 그런 거랑 좀 변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로 이어져요. 이 모든 동물은 성교에 우울하다라는 문장은 열정적으로 고대하던 순간이 격렬하게 지나가고 나면 인간은 허무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책 내용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우울을 느끼게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꿈꾸거나 상상했던 것처럼 대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만큼 불필요한 집착이나 아집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치열하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든 사랑이든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럴 수 있는 뭔가를 만나고 그만큼 노력을 한 다음에 찾아오는 이 우울함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도 또 다른 세계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이게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기의 어떤 경험과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그 앞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교양적인 지식과 어떤 이분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이런 게 다 맞아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보면 막 울컥울컥해요, 진짜로. 맞아요.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 겪게 되는 우울함을 극복할 때도 그게 좀 허무할 수 있잖아요. 아, 허무해. 이게 뭐야. 헛살았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게 아니라 그 우울함을 좀 기쁘게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메시지도 주고 있는 게 되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어른이 주는 따뜻한 위로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 번 나오는 거죠. 매 강의마다 맞아요. 이런 식의 구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삶에 대해 던져볼 수 있는 질문도 있고 거의 대부분 질문으로 끝나요. 예를 들어서 봄날의 아지랑이를 보러 운동장으로 나가라. 그 다음에 공부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아지랑이를 보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운동장에는 어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마무리를 하니까 너무 따뜻해요. 그 그게 시선이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이거 라틴어 수업이잖아요. 네. 라틴어 문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것도 들어있고 로마 카톨릭의 역사, 문화, 이런 교양 진짜로 그런 지식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하게 되죠. 저도 사실 이 책 선물 받았는데 되게 오랫동안 안 읽었거든요. 근데 천천복이 왜냐면 이게 엄두가 안 나. 제목이 라틴어 맞죠. 수업인데 엄두가 굳이 안 내가 나요. 봐야 되는 책인가. 근데 한 챕터 읽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읽게 됩니다. 맞아요. 네, 이게 강의이기 때문에 한 20 몇 개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끊어서 읽으면 돼요. 끊어서 읽으면 되고 사실 한 번에 읽기보다는 한 장씩 그때그때 읽는 게 좋고 이 사연 보내신 분께서 뭐 눈물이 저처럼 많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뭔가 한 챕터 읽은 다음에 넘기다 보면 어느새 줄줄 울면서 마지막 장을 보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슬픈 게 아니라 울컥울컥 위로를 받는 거죠, 되게. 맞아요. 예. 뭉클해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마음의 근육들을 되게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라 추천을 해드렸고, 이번에 좀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지금 한동일의 라틴어 수업 2020이라는 이름으로 경향신문 토요판에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칼럼을 쓰고 계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몰랐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수업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듣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2020년에 한 6개인가 7개인가 나왔더라고요. 새로운 수업이 그렇죠. 지금도 진행되고 생기고 있네요.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라틴어 수업. 제 생각엔 문법 부분은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아무 의미 없어. 저는 그냥 보시는 건데 이게 이 문법 부분 나올 때는 검은 건 글씨구나. 맞아,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그런 부분이고 그냥 재밌는 부분만 그리고 네. 이제 삶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위로. 언어를 배울 때 근데 사실 그냥 보이는 소년, 걸은 소녀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 자체를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보통 외국어 수업을 들으면. 근데 이 책은 라틴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좀 맛을 보게 해줘서 맞아. 되게 흥미로웠고, 그래서 이 라틴어가 가지는 의미, 이 왜 이 수업, 이런 따뜻한 이런 이야기들이 라틴어 수업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여러 번 강조하시는 부분은 라틴어가 되게 어려운 언어, 공부하기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왜 교양으로서 되게 그러니까요.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런 전체 학문의 근간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무언가를 하나씩 공부해가는 그 훈련을 시키기 되게 라틴어 좋다는 자체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학교 때 배운 지식들 지금 다 써먹고 있습니까? 없어요. 초중고에서 배운 거 기억나요? 있겠죠. 잘난 척 근데- 하겠어요. 잘난 척 할 때. 근데 그게 되게 왜 필요하냐면 그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이런 그쵸. 것들을 익혀오는 어떤 태도나 재료들이었던 이런 거죠. 것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학과가 봐도 어렵다. 라틴어 어렵습니다. 라틴어는. 네. 그런 유럽 아니, 말도 안 작가들 된다니까. 쓴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애들이 이렇게 좀 부잣집 자제들이 음. 라틴어 수업 듣기 싫어하고 막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그 유럽 언어 쓰는 화자한테도 어렵구나 라틴어는. 두교황이라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거기 거기 영화에서도 나오죠. 나오죠. 교황 심지어 추기경들도 라틴어를 어려워, 완벽하게 못하기 맞아. 때문에 교황이 가끔씩 그랬습니다. 추기경들 듣기 싫은 소리 할 땐 라틴어로 얘기한다. 그 영화 못 멋지다. 그 재밌어요. 괜찮네요. 그거. 네, 그랬습니다. 타투도 뭐 하실 분들은 얻어갈 괜찮습니다. 만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는 거 라틴어 수업. 오진님이 준비해 오신 처방전은 뭔가요? 저는 오늘 영화를 한 편 들고 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위로의 작품으로 꼽을 것 같은데
이제 2018년에 개봉한 리틀 포레스트라는 작품이에요. 아, 네. 지난주에 소개된 임순례 임순례 감독의 감독. 술래 감독 네. 작품이죠. 사실은 이게 원작도 일본 만화 원작이 있고 일본에서 먼저 이제 영화화가 된 영화지만 특별히 저는 한국 버전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줄거리는 유명한 영화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김태리 배우가 연기한 송혜원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원작에서도 다 똑같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혜원이가 겪은 상황은 제 또래 청춘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악몽이에요. 현실적인 악몽에서 시작합니다. 네. 어렵게 그 자기가 알바해가면서 열심히 임용고시를 준비를 했는데 자기는 낙방하고 다 같이 준비했던 남자친구만 붙은 상황. 아, 진짜 힘들지. 최악이죠. 최악이죠. 게다가 이 혜원이는 해실실한 성격이 아니고 되게 자기한테 엄격하고 좀 자존심이 센 캐릭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그 절망감, 다시 도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 상태로 자기가 나고 자란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는 돌아옵니다. 거지. 사실은 이게 도망치듯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정말 떠밀리듯 서울에서의 삶을 미처 정리도 못한 채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 혜원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있어요. 엄마랑 둘이 살던 집인데 엄마는 없고 이제 혼자서 그 집에 조용히 들어왔는데 이제 그 고향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하와 은숙이 이 두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각자의 이유로 이 공간에서 새 친구가 마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재하의 경우는 지방대를 나와서 이제 그 도시에 있는 그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못 참고 때려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혜원이랑 조금 반대죠. 도망치듯 내려온 게 아니라 자기가 고향을 선택해서 내려와서 고향에서 지금 과수원을 하고 농사일을 선택해서 직업으로 삼고 또 그 직업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류준열 배우가 연기한 건가요? 네, 그래서 그렇죠. 류준열 배우가 그 정말 약간 까무잡잡해서 너무 잘 어울려요. 시골 사람. 되게 연기를 진짜 내추럴하게 하고 세 번째로 은숙이란 친구는 평생 그 고향에서 살면서 그 서울로 가는 게 꿈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고향에서 지방 농협에 취업해서 은행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언젠간 내가 도시로 진출하는 게 꿈인데 여전히 계속 이 고향을 못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각자의 이유로 이 고향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그냥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싸우지도 않고 뭐 서로 특별한 일도 없고 그냥 같이 철마다 농사지어서 그 재료를 밥해 먹는 이야기. 그래서 혜원이는 사실 잠깐 그냥 머리가 복잡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 3, 4일만 있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영구적으로 이래요. 내려온 게 아니었지. 근데 그게 계속 연장돼요. 나 1, 2주만 있다 갈 거야. 나 여름 되면 갈 거야. 나가 결국 겨울에 내려와서 겨울까지 4계절을 모두 지내고 되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특별한 갈등 이럴 것은 사실 크게 없어요. 없어요. 맞아. 음.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 맞아. 내가 막 머리를 막 써가지고 보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공기, 소리, 맞아요. 매미 소리, 여름엔 매미 소리 이런 것들을 막 그대로 느끼는 영화인데 저는 그냥 이 영화가 단순히 평화로운 시골의 일상을 보여줘서 힐링이 됐다?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혜원이한테 왜 내려왔냐고 물어보니까 혜원이가 배고파서 내려왔다 그래요. 아, 그 대사가 저는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슬퍼. 혜원이가 그 정말 편의점 알바하면서 막 삼각김밥 같은 거 먹으면서 이제 공부를 해요. 서울에서는 배고팠겠죠. 맛있는 집밥 못 먹어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채워보고자 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혜원이가 그러면 도시에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 농촌에서 밥해 먹고 살 거냐?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언젠가는 다시 아마 다른 직업을 찾아서라도 도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농촌 고향에서의 1년이 의미가 없냐? 저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함께 소개드리려는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 곡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같이 나와 있는데 뮤직비디오를 직접 보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제가 힌트만 드리자면 주인공인 한 여성이 나오는데 이 여성의 어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딘가 탈출하고 싶은 그 공허한 눈빛들이 막 펼쳐져요. 뮤직비디오에서. 그래서 이 여성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 뮤비로 한번 보시고요. 도망가자라는 곡의 가사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그리고 2절에 가면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요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 그쵸. 저는 이 노래의 가장 따뜻한 부분은 돌아오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 갔다가 돌아오자. 도망가자라고 말해주는 노래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도망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멀리 안 가도 돼. 그리고 다시 힘내서 씩씩하게 우리 돌아오자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이 노래의 따뜻함이 넘쳐 흘려서 너무 막 마음의 위로가 됐거든요. 전 추천해 주셔가지고 미리 좀 봤는데 뮤직비디오는 꼭 한번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진짜 보셔야 한 돼요. 5분 조금 넘더라고요. 이 가성비 5분을 투자해서 정말 마음의 최고의 위로를 정말. 받을 수 있는 뮤비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뭐 전화벨부터 해서 세탁기 소리, 뭐 닫은 그 소리 있잖아요. 일상에 막 시끄러운 그 홈쇼핑 막 소음들. 사라고 하는 그 소리, 그쵸. 거기에 정말 멍한 표정의 아주머니가 딱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일상이 뭔가 멈췄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그 아주머니가 정말 도망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5분을 내내 보거든요. 어떻게 결론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표정도 진짜 예술이죠. 네. 그 눈빛의 공허함을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감정이 이제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판 리틀 포레스트랑 한국판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게 사실 한국판은 일본판은 계절을 2개씩 나눠가지고 맞아요. 영화 2편이고 여름, 가을, 그리고 그쵸. 겨울, 봄 이렇게 나눠서 한국판은 개봉을 했습니다. 1년짜리가 한 번 쫙 들어가는데 네. 그 한국판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서사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와의 그 갈등이라면 갈등 같은 것들도 좀 더 들어가 있고 인간관계가 좀 더 잘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일본판은 저는 완전히 힐링물. 그러니까 정말 농촌의 그냥 생활 약간 뭐 벽난로다 이럴 이건 때.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서 수족관. 물론 그 설정은 약간 비슷한 건 있어요. 스토리들도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많은 걸 담아내고 음식도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실 리틀 포레스트가 이 사람 진짜 배고프게 만드는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 하나니까. 어느 왜냐하면 먹방 못지않은 그쵸. 오일 농촌에서 구할 수 능가하는. 있는 그런 재료들로 직접 그 요리 과정을 다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도 되게 힐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맞아요. 오히려 영화관에서 봤을 때도 너무 좋았지만 넷플릭스로 봐도 좋다. 정말 좋아요. 집에서 보다가 해먹는다. 제가 야채랑 산나물보다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는 대부분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곡식이나 야채로 그쵸. 요리를 해요. 담백한 요리. 특별할 맞아, 것도 맞아. 없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정말 뭐 같이 숟가락 하나 놓고 그 그러니까. 친구들 틈에서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막걸리도 한잔하고 싶고. 막걸리도 직접 만들잖아.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저는 맞습니다. 왜 이 영화를 보면서 선우정아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났냐면 메조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매주? 메조지다. 메조지하고 간다. 이렇게 뭐랄까 매듭을 짓는다. 그쵸. 그래서 한 어떤 시간에 매듭을 잘 지어줘야 그 다음 단계로 잘 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혜원이 서울에서 지냈던 시간, 열심히 달려온 시간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잘 그 시간들을 마음속으로나 뭐 실제로나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시공간을 준 것이 그 고향의 작은 숲 리틀 포레스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선우정아의 노래에서 나온 것처럼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지 않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힘들게 달려간 어느 순간에 한계가 왔을 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도망갔다가 다시 재충전을 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 지점들, 그러니까 일종의 편집점이죠. 내 인생의 편집점을 잘 잡아줘야 깔끔하게 행복하게 편집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꼭 고향에 내려가고 어디 여행을 가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정말 좋아하는 맛집이 될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저희 책플리스를 보시면서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읽으셔도 좋고 영화를 읽는다면 2시간의 편집점. 일상 속에 그런 작은 여백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생각이 맞아요. 들었고 아까 오프닝에서도 어떤 것들을 뱉어내면서 그것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가져야 내가 번아웃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 들어서 지금 이 사연 주신 분도 여러 가지로 너무 한계 상황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금 내가 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약간 일시정지 버튼을 주고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공간, 빈 공간을 좀 가지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누구나 많이들 겪으셨을 것 같아요. 좀 지혜를 나눠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럴 땐 이렇게 했다. 맞아. 특히 저희가 육아 경험이 노하우. 없기 때문에 나눠주세요. 네, 그런 것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말씀 앞에서 많이 했지만 사연이 정말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계점에 차오르신 이분께 제가 어떤 걸 추천해드릴지 고민을 해보다가 저의 가장 힘들었던 시절로 돌아가 봤어요. 좋은 방법이죠. 네, 네. 그때가 저는 취준생 때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치, 우리가 다 그래.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 근데 그때 가장 힘이 됐던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시라는 거였어요. 그 언어 중에도 시. 와우. 그래서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였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냥 뭘 봐도 되게 눈물이 나는 시점이어서 여기 지금 울보들만 모여서 방송하고 있어. 이 시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고독이나 외로움을 견디는 게 신한테도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건 당연한 거고 신조차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감정이다라는 얘기에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나서 시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 시를 안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시라는 게 좀 거리감을 느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공대생에게도 시를 가르치셨다는 일명 시 소믈리에. 시 소믈리에 멋있다. 책 소믈리에로 바꾸자 우리. 책소로 가자, 책소. 정재찬 교수님의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평소에 시를 멀리 하셨던 분들도 이분의 책을 읽으면은 좀 쉽게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이 책이 새로 나왔거든요. 네, 올해 2월에 나왔고요. 이분이 원래 유명해진 책은 시를 잊은 그대에게 맞아요. 네, 공대생들에게 맞아. 강의했던 걸 모아놓은 이 책으로 먼저 유명해지셨는데 이번에는 좀 대상을 넓히신 것 같아요. 밥벌이, 돌봄, 건강, 배움, 관계 뭐 이런 정말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보편적인. 모든 감정들에 대해서 이분이 어울리는 시와 감상을 함께 적어주셨더라고요. 오, 이거 한 권이 그 자체로 처방전이네요. 네, 맞아요. 맞네. 이걸로 활용해 볼까요? 그래서 이 감정들 중에 사연자분이 겪고 있는 감정도 하나쯤은 꼭 들어가 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가져와 봤는데 저는 그중에서 마음 부분의 얘기를 좀 가져와 봤어요.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에게나 마음의 지하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지하실? 네, 그러니까 지하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평소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남들이 오면은 숨겨야 그래. 되는 그런 잡동사니 다 잡동사니들이나 네, 이런 밑바닥이지. 네, 별로 꺼내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물건들을 창고나 지하실에 넣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없는 척하고 살고 싶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 지하실에다가 숨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격지심, 뭐 열등감, 상처, 우울 막 이런 거를 우리는 지하실에 넣고 사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가끔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슬퍼하지 않을래.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내가 왜 우울해야 해? 긍정적으로 살면 돼. 뭐 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센 척. 맞지? 셀프 센 척. 모른 척. 근데 지하실 없는데요.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래.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마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하는 거죠. 거다라고 도망치는 거죠. 말을 하는데 이런 감정이 흘러나갈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된다라는 멘트 뒤에 덧붙여지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슬픔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제목의 김경주 시인이 쓴 시인데 어떤 것 같아요? 슬픔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슬픔은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약간 나를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주나? 약간 멈추게 하나? 잘 모르겠네요. 도피디- 최근에 슬퍼본 적이 없나요? 저는 되게 행복하네. 지하실 없는 척 다행이다. 하는 거 아니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볼 때 많이 울었죠. 맞아. 슬플 때, 슬플 때의 마음. 제가 근데 이 최근에 슬퍼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감정의 진폭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남의 일에는 아니 그게 남의 일이나 남의 이야기에는 되게 그게 있어요. 뭔지 반응이 알아요. 있는데 내 일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개인사적인 거 감정에는 그래서 와 너무 기뻐도 없고 너무 슬퍼 이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괜찮네. 뭐 아니면 그럼 뭐 그런 사실 것 같아요. 뭐야? 좀 좀 요즘 힘들고 우울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우울한 걸 슬프다고 하진 않잖아요. 저한테 슬픔은 뭐냐면 약간 좀 투명한 느낌이거든요. 내려놓고 펑펑 운다거나 아니면 울 기력이 없으면은 그 이미지를 떠올려봤어요. 그냥 베개에 껴안고 침대에 그냥 있는 거지. 그냥 그리고 슬퍼, 베개 껴안고. 그러니까 멍하니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시선을 어디 둘 데 없이. 그리고 그냥 머리는 그냥 막 탁한 느낌으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생각이 안 않고. 드는 거죠. 그쵸? 그런 신체적인 반응.
아니면 정말로 가라앉아서 밑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해저 터널을 파는 거지. 이제. 나는 더 진짜 안 있어? 되겠다 이러면서 좀 그런 건데 저는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다행이네요. 그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제가 보편적인 경험은 이별이었던 것 같고 약간 뭐 예를 들어 박상현 황도영 작가 왔을 때 트와이스냐 이소라냐 이런 얘기했지만 저는 약간 이소라? 그때 이소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 가사에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기억과 나의 기억이 다른 원래 거죠. 같이 쓰고 있었는데 찢어진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어.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상실감이잖아요. 뭐 그런 쓸쓸함 아니면 꿈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울컥울컥 잘 하거든요. 뭔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야구소녀도 사실 제가 하자고 했던 아이템이었던 거고 슬픔을 아주 제대로 느끼시네요. 그러니까 슬픔을 그런 거 거의 있지. 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종류가 저는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다.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즐거움의 버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아마 슬픔의 버튼도 있을 거야라는 다르죠. 생각이 맞아.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슬프면은 모든 게 다 슬퍼 보여요. 아. 저 예전에 너무 슬펐던 취준생 시절에 용돈도 없잖아요. 근데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금 벌금을 문 적이 있어요. 아 진짜? 가가지고 뛰어가다가 근데 너무 너무 아까웠어. 황당하게 경찰들이 숨어 있었던 것만 갖고 내가 걸리길 바라고 있었던 아. 것만 같이 갖고 그냥 서 계시거든요. 어. 그냥. 근데 무단횡단 내 잘못인데 너무 슬퍼서 엄청 울었거든요. 아 진짜 서럽지 뭐든지. 이게 약간 서러웠어. 별거 아닌 일에도 감정이입이 되는 때가 아마 슬픔이 주는 몸의 변화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시를 좀 들려주세요. 네, 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음. 한 부분만 가지고 왔는데요. 슬픔이 내 몸에서 하는 일은 슬픔을 지나가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 자신을 지나가기 위해 슬픔은 내 몸을 잠시 빌려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실에 숨겨둔 것들을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 것처럼 슬픔도 슬픔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몸을 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슬픔이 지금 있어. 앓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가는 이렇게 해설을 해요. 감기 바이러스라고. 기어이 알아야만, 우리 몸이 넘어간다. 알아야만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뿐만 아니라 저의 해석은 모든 감정이 기쁨도 분노도 뭐 웃음도 겪어야지 지나가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고 아. 그런 말을 시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인사이드 아웃이었죠. 음.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었죠. 거기서도 슬픔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대할지가 맞아요. 사실 슬픔이 메인 주제죠. 없어졌으면 네, 좋겠는 슬픔이. 어떤 맞아. 존재인데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뭐 많이들 알려주고. 보셨을 테니까 뭐 굳이 덧붙일 필요는 없겠지만 방금 얘기해주신 그런 맥락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결국에 슬픔은 껴안아야 그거를 막 거절하고 없애야 되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해지는 맞아. 거지. 지하실을 맞아요. 숨기는. 저도 이게 엄청 도움이 되는 게 언제였냐면 제가 누굴 위로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힘내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힘들 만큼 다 힘들어라고 제가 왜 그랬나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멋있다. 대해서 제 반응이 왔었어요. 위로받는 사람이 그게 너무 힘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힘들 만큼 힘들고 맞아. 일어나야 그 힘든 게 다 끝나는데 내가 힘이 안 나는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힘내 이런다고 힘이 나는데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맞아. 전혀 힘이 안 나죠. 힘들 만큼 힘든 것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거구나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맞아. 슬픔도 마찬가지인 맞아.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내 몸을 빌려서 그 감정이 살고 있는 거다.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용자분이 겪고 있는 그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 중, 감기를 앓고 있는 중이라고 이 시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의 띠지에 이런 말이 써 있거든요. 시마저 없다면 어떤 언어로 인생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시가 아니었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선아에게라는 시를 제 장문 노트 써놨어요? 앞에다가 써놨거든요. 진짜? 맨날 보려고. 그거를 보면서 되게 위로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분도 그렇고 누구든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 수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처방해드린 작품들 중에서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님 마음에 꼭 드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는 한 시간이 없으시면은 그 뮤직비디오는 한번 5분 5분짜리. 컷이니까 네, 유튜브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추천을 드리고요. 한번 보시고 와장창 울고 약간 털고 일어나실 수 있는 네. 카타르시스가 있지 않을까.
다른 청취자분들도 혹시 이 사연 들으시면서 이걸 추천했어야지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또 아무것도 모르는 맞아. 애들이. 얘네 뭐 하는 거야. 인생 경험도 없는 조물애기들이 맞아. 그런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더 좋은 작품 네, 또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 PD가 마치기 전에 홍보할 게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가 뭔가요? 책플릭스 트위터랑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책 선물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동안 제대로 홍보를 못했어요. 아무도 했습니다. 모르셨죠? 왕왕했답니다. 완강했는데 이게 쌓여있는 책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그 초창기부터 지금 한 권씩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박사영 작가님 대도시의 사랑법, 박준 시인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오지은 작가 이런 나라도 즐겁고 싶다, 신예희 작가의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 오. 그리고 김광일, 김구현 작가의 대책 없이 요르단까지. 자, 재밌게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7월 말까지 쭉 이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방송 들으시고 바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책플릭스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 PD가 아주 이 SNS를 열심히 운영 열심히 중이거든요.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그렇죠. 네, 매주 업데이트되는 작품들을 요약본식으로 그래, 하나의 맞아요. 사진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요. 그래서 그쵸. 저희 방송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얘네가 도대체 이번 주에는 뭘 했나? 뭘 했나 얘기를 했나.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들어가 알기 쉽게 보시면 딱 네. 정리돼서 요약해서 보기 좋게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급하게 마칠게요. 왜냐면 배가 조금 고파가지고요. 빨리 저희가 점심을 먹으러 가야 합니다. 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입소문도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